마음 단련의 핵심은 넌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스키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는 이야기들을 계속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 마음 단련을 하시려면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제가 선수들 정말 한 몇천 명의 선수들을 만났지만 그 선수들한테 하는 첫 번째 인터뷰의 질문은 전국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선택한 베스트셀러 학과 바이블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학과 바이블은 계열별 대표학과 277개와 계약 특성화학과 53개, 총 330개의 학과 정보를 담은 고교학점제 필수 활용서입니다. 학과 소개부터 개설대학, 관련학과, 진출분야, 진출직업, 자격증, 주요 교과목, 학과 인재상, 선택과목, 추천도서, 학교생활 팁까지 선생님에겐 진로진학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학생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학과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탐색해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렇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좀 힐링 토크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현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자 2024년 파리올림픽 선수단 멘탈 주치의로 활동하시고 마음단련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신 우리 한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식으로 한번 우리 TT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친절한 동준 씨 옆에 있는 괴팍한 덕현 씨, 괴팍한 정신과 의사 한덕현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고요. 올림픽 선수단 주치의로서 같이 이야기한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마음 단련이라는 책을 써서 선생님들만 나오시고 선생님들만 이렇게 출연하신다는 방송에 감히 정신과 의사로서 한번 인사드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별빈님도 안녕하세요. 막 뒤늦게 안녕하세요. 막 이제 채팅창을 써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멘탈 주치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네. 네. 그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원래 그 선수들 만나고 스포츠에 몸담은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야구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했었거든요. 2014년 소치, 18년 그 평창 올림픽.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계 대표팀을 맡아서 올림픽 선수촌에서 먼저 의뢰가 왔죠. 선수단 이제 파리로 가는데 한 3-4달 남겨두고 이 선수단한테 최대한의 어떤 복지 내지는 안녕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역시 심리,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뢰를 받아서 가서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수들이 아닌 우리 선생님들의 멘탈을 조금 질문을 좀 받고 여러 가지 또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 선생님들의 조금 마음 단련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도 이렇게 저도 좀 읽어봤거든요. 네. 이 책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원래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괴물이 산다라는 책이 1부고요. 네. 1권이고 이게 2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보면 이제 김아랑 선수가 같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2014년에 제가 동계올림픽 대표팀을 처음 만날 때 그때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게 김아랑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4년에 이 김아랑 선수랑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어떤 마음 단련, 정신 단련의 어떤 교과서가 이런 훌륭한 선수가 보고 내가 이렇게 좋아졌고 이걸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된 책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교수님의 역할이었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것들을 토대로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을 좀 찾아오는 사람들은 좀 대부분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 교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들 의외로 많이 오세요. 진짜요? 네,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들 자신의 문제도 사실은 자신의 문제지만
이 외부 환경의 선생님들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피폐해지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거 이제 상의하러 많이 오시고 1, 2년 차 되신 어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진짜 교장, 교감생까지 정말 다양하게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늘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도 이게 요 주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면서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했을 때 네.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디테일한 질문들을 좀 낱낱이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채팅창에서 주시는 질문들도 제가 하나둘씩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질문이 불안과 스트레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불안 느끼는 거, 스트레스 느끼는 건 정말 누구나 다 느끼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냐고 물어보면 정말 하나를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공기처럼 널려 있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고 또 내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자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게끔 느끼게 하느냐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의 1번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안에 어떠한 그 괴물이라는 거는 어떤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불안은 네. 그 공포나 어떤 두려움과는 달리 이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호랑이를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불안해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무서워하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이 더 찜찜한 기분이죠. 예를 들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호랑이를 피해버리면 되거든요. 호랑이를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거나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부장 선생님인데 우리 교감선생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교감선생님을 내가 피해버리면 교감선생 공포에서 나는 해소될 수 있는데 내가 왠지 학교에 가기가 싫어. 내가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학교에 가는 게 찜찜해. 그럼 내가 이제 학교 안에 내가 뭔지 모르는 대상에 혹은 뭔지 모르는 상황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그게 이제 학교에 대한 불안인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해는 그거는 다른 불안. 시험에 대한 공포죠.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학생들 중에 그 시험 불안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칭을 하지만 사실은 그 테스트 시험 보는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공포니까 너는 시험을 무서워해, 너는 시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그 시험을 좋아하게 만드는 해결 방법에서 얘기해 주면 사실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공부를 막 죽어라고 시켜서 시험 점수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너는 뭐 30점짜리야 그렇게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종류는 다양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번아웃과 슬럼프의 차이가 뭘까요? 이 번아웃, 슬럼프 구분하기 전에 슬럼프와 초크라는 걸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초크요? 네네. 초크 CHOK이라 해서 초크가 목졸림 그런 뜻이거든요. 질식 이런 뜻인데 초크라고 하는 건 이제 운동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내가 떨어야 하는 순간에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급박한 순간이라 떨어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 순간 그걸 우리는 초크라 그래요. 누구나 다 예를 들면 뭐 골프 치는 선생님 계시면 뭐 내기 골프 치는데 3만 원이 걸려 있는데 2m 앞에서 내가 퍼터를 딱 맞는다 그러면 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하시든 그게 이제 꼭 안 들어가요. 네, 그게 초크인 거예요. 누구나 떨 수 있는 순간에 떨어야 되는 것들을 그거는 초크라고 얘기를 하고 슬럼프는 조금 달라요. 슬럼프는 내가 평소에 하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걸 슬럼프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해야 되고 평소 같았으면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게 조금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거를 슬럼프라고 해요. 그래서 초크는 누구나 떨어야 되는 순간에 어려운 순간 그것을 초크라고 얘기하고 슬럼프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그 평소에 슬럼프가 안 나온 거 그게 평소에 퍼포먼스가 안 나온 거 그걸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죠. 번아웃은 조금 다른데 번아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쉼 없이 계속 쭉 진행되다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 그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대부분 번아웃이 많이 왔겠네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오실 때 우울증이라고 오세요. 교수님, 정말 저는 열정적인 교사였고 정말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 4년, 5년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지고 학교에 가서 일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치가 떨릴 정도로 이거 막 치워버리고 싶고 막 이런 순간이에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4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일이 점점 쌓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차가 올라가면서 애들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처음에는 뭐 일 조금 맡았다가 그 일에다가 김 선생 뭐 잘하니까 이것도 한번 더 해봐. 이것도 한번 더 잘하고 또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거군요. 추가되고 또 본인이 또 어디 가서 또 뭘 맡아오세요. 무슨 부장, 무슨 부장. 뭘 맡아보신 거기 일이 더 늘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를 한 5개, 6개씩 차고 계신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거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을 덜어내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덜어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뭔가 덜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번아웃 걸리시는 분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노를 못 하세요. 뭐 덜어내기를 못 하신다. 덜어내기는커녕 내가 이만한 보따리 5개, 6개 차고 있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탁 더 던져줬을 때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노를 못 해요. 그러니까 또 뭐 이만한 주머니 하나 또 받아갖고 또 허리 더 휘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막 엎어져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노를 하는 게 절대 못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내 능력에 대한 판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하다가 넘어지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시냐. 그거는 오히려 더 많은 폐가 되니까 일단은 본인의 능력을 평가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 일을 가지고 가셔라. 그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최지원 선생님께서 네. 경력이 쌓일수록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딱 그 내용. 아닙니다. 예, 딱 그냥 정말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스트레스가 늘어나시더라고요. 이건 당연하게 이제 업무가 늘어나니까 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는 좀 이제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최지원 선생님께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네. 불안을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교수님의 어떠한 그걸 받고 좀 뭐 더 나아지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었나? 네.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직하다. 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은 나 자신한테도 밝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밝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감이 막 증폭되는 분들은 나 자신한테도 나 지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잘 안 밝혀요. 불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떤 대상이 없는 가운데 대상을 모르는 가운데 나오는 찜찜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다라는 걸 자꾸 밝혀봐야 그 불안이 공포로 변하면서 그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내가 만드는 건데 그거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 그냥 괜찮아질 거야, 뭐 나아질 거야, 뭐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만 있으면 이 불안은 점점 이제 쌓이게 되니까 불안을 처리하거나 불안을 해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츠 선수들은 좀 어때요? 네. 스포츠 선수들의 이 불안을 달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너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 지금 식은땀이 나는 거, 너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그거 불안 신호다? 이게 챕터에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 쟤 불안해서 손 떠는구나, 쟤 불안해서 다리 떨고 있구나 다 아는데 막상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게 불안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만 있지 그게 불안의 신호인지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스포츠 심리 교과서에 이런 신체적인 신호가 불안의 신호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왜냐면 요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또 여기 책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어떠한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몰입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사실 저희 인생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좀 교차점들을 좀 많이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맞습니다. 이런 책을 쓰셨고 저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저런 거였나라는 걸 살짝 좀 캐치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걸 이겨냈나라는 게 좀 네.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ESC 선생님께서 이거 또 장문에 좀 궁금함을 또 쏟아주셨는데 네. 자, 안녕하세요. 올해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로 많아 생각이 드는 해였습니다. 가족이 많이 아프고 온 가족이 우울한 상황 속에서 출근하면 나만 바라보는 아이들, 쏟아지는 업무, 퇴근하면 챙겨야 되는 어린 아기들, 외벌이로 돈을 벌어야 하고 우울함과 긍정 스위치가 때와 장소에 따라 급격하게 온오프 되는 순간이 많아 정신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아파지네요. 여전히 열정 가득한 교사인데 어떻게 스위치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그 조금 전에 선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도 저런 선수들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든지 팀을 자기가 혼자 등에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선수들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리더요. 리더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서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따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면 또 자기는 가장이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뭐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또 경기 훈련하러 나오면 거기 있는 뭐 감독 코치님도 이 선수한테 얘기하고 내 후배들도 이끌어야 되고 내 운동도 해야 되고 되게 지금 ESC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지금은 완전히 대스타가 돼 있어서 근데 대스타가 돼 있어서 근데 그 선수랑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야 누구야 이거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일단 나누자. 근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이걸 기쁘고 슬프고 그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 키우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가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거는 더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줄여야 되는 일로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어서 나한테 내 스스로가 피드백을 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자. 그리고 그 양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나누자.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때 당시 가족 일은 제가 어떻게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일은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관찰하기로 했고요. 자기 연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 나가서 선 후배들 간의 가교 역할 중에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거는 좀 너무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줄일 테니까 후배 누가 좀 대신 해주고 선배 누가 이걸 대신해서 일을 이 친구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하게 적응을 해서 지금 이제 대스타가 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서 이걸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도 아마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가정 일이 있으실 네. 거고 여기 이제 업무적인 어떠한 조절 가능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일단 나눠 보시고 그런 스위치나 아니면 적절한 조절 가능한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먼저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요거 나왔네요. 완벽주의적 성향. 네. 이거 정말 선생님들 중에 완벽주의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미션이 주어지면 매사 자신을 끝도 없이 밀어붙임으로써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어 기진맥진 과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자신을 여유 있게 주어진 일에 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선생님 직업군이 네.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네네네. 완벽주의가 진짜 많으세요. 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오 이렇게 교대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건가?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다른 직업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선생님 군이 훨씬 완벽주의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덜 해도 돼요. 덜 해도 다른 군, 다른 어른,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하고 계시는 거니까 조금 덜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이제 동네 아저씨 같은 이야기고 이 좀 솔루션을 드리면 하는 일을 조금 적으시는 게 좋아요. 투두, 나투두로 나누셔가지고 투두해서 꼭 적힌 것만 하세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뭘 하냐면 내가 뭘 하는 일에 하나씩 더 붙이세요. 아 이거 이렇게 네.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 하면 좀 더 네, 좋아지겠는데. 네, 네. 그러다 보면 진짜 한도 없이 가다 보면 진짜 번아웃이 그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냥 그것만 하고 각계 표시하면서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그 일을 끝내버리는 그런 습관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다루고 계셔서 그런지 정말 네. 완벽주의를 많이 추구하신 것 같고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셔가지고 네, 답변을 좀 해주셨을 때 네, ESC 선생님이 10년 넘게 경력 쌓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날수록 쌓여가는 책임감이 젖으로 자기 객관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네. 일단 노부터 시작해야 할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번 왜냐하면 노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저 선생님. 그래서 노를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노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노 아이들한테도, 네. 네, 학생들한테도. 네, 이건 네. 힘들어서 이건 좀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아마도 저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만큼 해주시다가 네, 이거 요만큼 해주셔도 되는데 이만큼 해주신 거를 그냥 요만큼 줄이셔도 되지 않나. 네,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요런 내용들이 좀 올라왔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뭔가 잘못한 날에는 실수를 곱씹다 밤을 꼴딱 새웁니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남의 한마디에 내 가치와 자격을 고민하게 되고 뭐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작은 결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저도 그런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이야말로 이제 불안하신 분이거든요. 완전 불안. 네, 완전 불안하신 네.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불안한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평가 어떻게 해봐요? 이게 이 세상에는 네. 세 명의 내가 있대요. 이게 카렌 후나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나도 인간이고 남도 인간이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신이 만들어 놓은 진실의 나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있대요. 진짜 진실의 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인데 남이 생각하는 나가 되게 못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요. 근데 거꾸로 돼도 또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떻고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거를 의식적으로 떠올려서 그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예를 들면 나는 뭐 아이들을 20명 반을 하루에 뭐 5시간 수업을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야 거기에다가 2시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끝나거나 당신 끝나거나 특활반까지 더 맡아서 해도 돼. 이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거기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내가 2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자로.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부딪혀요. 예를 들면 나는 3시간만 해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너는 7시간 해도 끄떡없어라는 그 갈등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객관적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왜 내가 7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는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야? 왜 내가 능력이 7시간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왜 내가 느껴지는 거야라는 것들을 동료한테 물어봐도 되고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렇게 하면 딱 되겠네요. 네, 세 개의 자아를 네, 동시에 이제 좀 평가를 좀 해보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네. 야 학교에서 3월부터 사이가 안 좋은 선생님이 계시대요. 네,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혼이 나서 자존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 그분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저분이 좀 이게 연배가 어리신 분인가 보죠. 그래서
좀 그렇죠. 나이가 혼이 많- 났다는 거는 네,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죠. 그렇죠. 그런 거 네.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혼날 일을 하셨나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진짜 혼날 일이 있어서 혼났으면 혼날 만하니까 혼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냐면 아닌데? 혼날 일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본인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계속 억울하신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런 나이 많으신 분한테 핀잔을 듣고 나쁜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아닌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좀 억울함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혼낼 일이야 이게? 네.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이게 또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뭔가 미진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잘못했으니까 혼날 만하니까 혼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순간 딱 뭐가 떠오르면서 그래 진짜 혼날 만했네. 그러면 저런 느낌이 없어져요. 근데도 계속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선생님보다는 야단치신 분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그거를 조금 다른 분들한테 좀 객관적으로 좀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이게. 못 여쭤봐요. 자존심 상해서. 아,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네네. 다시 한번 그거를 짚어보면서. 네. 그럼 그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왜냐하면 진짜 감독님들은 이 선수를 내보내는 그 저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나는 뭐 중고등학교 때 정말 대스타로서 여기 프로에 와서 유망주. 네, 뭐 몇 억을 받고 여기 들어왔는데 나보고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 엄청 좌절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난리 나죠. 무슨 뭐 봉황대기 우승하고 뭐 MVP 투수에 무슨 지명 어떻게 봐. 2차 1지명이에요. 뭐 그런 연봉 최소 5억 이상을 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못해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아요. 그럼 잘하네. 근데 왜 감독님이 못한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요거는 좀 안 했어요. 요거는 좀 못했어요. 아마 그거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거를 부분을 전체로 다 못한다고 이 선수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프로에 들어와서 자기의 프로에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그 어려운 그 교원 시험을 통과하시고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되시니까 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선생님들이고 또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분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으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게 전체 내가 잘못되고 전체 내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주변에서 혼날 일이 아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분이랑 좀 다이렉트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다시? 미국 같았으면 다이렉트로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할 텐데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 될 거. 근데 사실은 그래 그분이 틀렸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선생님 마음은 되게 편해질 거예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틀린 거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번엔 휴직 중인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범불안 장애와 신체화 장애로 휴직 중인데 이제 곧 복직합니다. 네. 복직할 때는 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좀 복직하면 좋을까요? 범불안 장애와 신체화 장애가 네. 자꾸 뭘 더 하려다가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힘들면 좀 쉬고 안 힘들면 좀 하고 그냥 평소에 내 체력만큼만 한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네.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가라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자꾸 가지세요. 마치 가볍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면 좀 게으르게 일을 해. 좀 일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해.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충고를 못 드리고 제발 그냥 하던 대로만 하세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좀 쉬세요. 그러다가 좀 힘이 나면 다시 하시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일의 양이 있으면 그만큼만 하시고 막 거기다 막 뭘 더 붙여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복직 휴직하시기 전에 네.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네. 라고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또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네, 네, 네. 학생이 학급 학생이 네, 네. 우울증, 자살 충동 시도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네. 그 학생이 다시 복귀한대요.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이 또 그런 시도를 할까봐 좀 불안하고 네.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부정맥까지 생겼는데 담임으로서 이 학생을 지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제 멘탈과 심장이 괜찮아질지 어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특히 요즘 그 중학교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자살을 하지는 않는데 자해만 해요. 아하. 예전에는 이게 뭐 자해를 하면 자살로 이어지고 막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살 생각은 없어, 죽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뭐가 안 풀린다면 그냥 자해를 해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아예 저희 교과서에 Non-Suicidal Self-Injury Disease라고 아예 그냥 하나의 병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10년 전에.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사인 저희도 다루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언제 힘들어지냐면 얘네한테 뭘 해주려고 할 때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그냥 보시다가 상처가 나고 위험하면 병원에 보내시면 되고요. 앉아서 수업 들으면 듣게 하면 되고. 근데 뭐 얘를 막 이끌어가지고 무슨 뭘 사람을 만들고 뭐 하고 뭐 하려는 순간 선생님들 마음이 깝깝해지고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완전히 패닉해지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 얘기를 내가 얘를 책임 못 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약간 객관적 관찰자가 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에 있어서는 그런 선생님들이 약간 비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전문가분께서 이런 환자들을 다루신다는 거는 안 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 그리고 최소한의 응급조치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냥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별빛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객관적으로 조금 둬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좀 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도 있대요. 갑자기 화내는 학생들. 네. 아니면 뭐 좀 대드는 그런 느낌인가? 제가 아는 선생님이 애가 갑자기 화를 낸대요. 그리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대요. 얘를 잡아서 팔을 이렇게 잡으면 팔을 비틀었다고 뭐라 그러고 얘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보내면 이렇게 충동적인 애를 그냥 내보냈다고 뭐라 그런대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져. 그래서 담임도 몇 번이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뛰쳐나가서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부모가 우리 애 저렇게 충동적인 애를 어떻게 교실에서 저러느냐. 못 나가게 잡고 있으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다가 이게 잡고 있으면 여기 상처가 나니까 선생님이 얘를 뭘 상처를 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곤란한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실은 애들이 화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나름대로 안에 이유는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비논리적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완전 이게 증폭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려우시지만 병원에 대한 진료에 대한 권유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 화를 내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보겠다고 하면 그 사단이 납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도 아마 그런 곤란함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을 지금 이게 맨날 교권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아이들을 다룰 수 있게끔 어떤 뭐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교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준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때리면 때린다고 그러고 안 때리면 안 때린다고 그러고 야단치면 야단친다고 그러고 야단 안 치면 관심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의 의견을 피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교육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심리나 어떤 정신과적인 병적인 문제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네. 전문가의 좀 손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데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과 학회와 그 지방과 서울에 있는 교육청하고 MOU를 엄청 맺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런 곤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병적이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선생님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얘가 이렇게 된 건지 그게 모르는데 뭐 10년, 20년 선생님 생활을 하다 보는데 이런 애는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이유는 병적이라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신시켜주고 진단을 내려줄 만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죄송한 건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이 또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얘기해서 얘를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거하고 부모들이 또 난리가 나요. 그렇죠. 우리 애를 뭘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하면 전문가를 만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동안 선생님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그래도 뭐 요즘은 교육청이라든지 그 뭐 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연결들을 해주시니까 고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들을 충분히 네. 있는 제도는 충분히 활용을 네.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야 이것도 장문의 그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아 근데 이분은 학생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얘기였어요. 네. 저는 올해 봄 조울증 진단을 받아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다가 중간에 담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돌아보려고 했는데 조와 우울의 널뛰기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 쉬는 게 좋다고 하셔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복직을 못했다는 또 자괴감에 또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셨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괜찮아질수록 내려놓은 담임반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복직하고 이제 조금 그 입시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가는 중에 우울감에 더 빠지는 것 같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아이들한테 죄책감, 미안한 마음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안해 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뭘 의도적으로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미안한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안한 게 아니라 유감인 거죠, 사실은. 내가 아이들하고 더 잘 지내고 아이들하고 더 오랜 시간을 갖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나의 어떤 병적인 상태 때문에 못 해줬으니까 내가 그거를 잘못했으면 너한테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게 이게 아니잖아요. 유감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유감인 감정은 느끼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유감인 감정을 과거에 느낀 건 어쩔 수 없죠. 이미 유감인 감정을 느껴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안 느끼시려면 이게 조울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조울병은 생물학적인 질환이거든요. 뇌 안에서 있어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계속 깨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데 신경전달 물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약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약물이 막 졸리고 힘들고 뭐 멍하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그렇지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 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규칙적인 생활. 근데 이 규칙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물질, 뭐 술이나 담배나 이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 기분에 대한 주기를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기분에 대한 주기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3년이고 5년이고 큰 어떤 기분의 요동 없이 일정한 기분을 이게 느끼게끔 유지하시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3년에서 5년 이상 꾸준하게 이제 끌고 가시게 되면 이제 유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들한테는 유감인 상태고 앞으로 이제 만날 친구들한테는 네. 더욱더 좋은
맞습니다. 줄 수 있게끔 네, 네.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다라고 네, 네. 해주셨고 네. 그럼 우리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좀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좀 교수님을 한번 뵈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기 평가 같은 걸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그거를 이제 뭐 어떤 설문 말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게 좀 있나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내 규칙성이 깨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규칙성이 깨진다면 의심해봐라. 네, 그 이제 레귤러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서 규칙적인 내 생활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 규칙적인 내 생활의 패턴이 자꾸 깨져나가. 뭐 어쩌다가 뭐 친구 만나서 뭐 저녁 늦게까지 놀고 뭐 이렇게 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잠도 갑자기 어느 날 일찍 잤다가 어느 날 늦게 잤다가 새벽까지 일어났다가 막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났다 이런 어떤 잠 주기 패턴이 깨진다든지 입맛에 대한 어떤 때는 너무 막 많이 먹고 어떤 때는 입맛이 똑 떨어서 먹기 싫고 뭐 이런 입맛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분의 진폭이 굉장히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아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전화 걸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 밖으로 전혀 나가기 싫고 이런 규칙성이 깨진다거나 생각도 내가 일정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생활 규칙에 맞춰서 일정하게 하는 생각들인데 그게 어떤 때는 지나치게 한 생각만 그냥 계속 며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생각의 규칙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레귤러 라이프 패턴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조금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요즘 좀 잠을 조금 규칙성이 좀 없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 그런 것들 깨졌다면은 한번 조금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극복편으로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네요. 야, 무기력함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는 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기력이라는 걸 느껴요. 힘이 좀 이게 에너지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파이팅 있게 갈 수 있을까요? 몇 살입니까? 전 그것도 물어보거든요. 45세라고 한다면. 45세에서 50세 사이. 그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들을 통합적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젊으면 사실은 45대도 젊으신 거거든요. 젊으면 좋은 거를 막 계속 추구해보고 나쁜 거는 막 극복해보려고 좋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0세 정도 넘어가서 52, 3세, 55세가 되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올 수 있고 나쁜 게 오면 좋은 게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쓸모없는 노력들을 조금씩 줄이거든요. 왜? 내가 힘이 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 힘 빠진 나를 보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면 일단은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자꾸 통합적으로 가고 쓸모없는 짓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이가 드시면서 아마 아까처럼 뭔가 계속 쌓였을 텐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안 하는 것들을 좀 덜어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에너지도 좀 보충도 좀 하시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못 하신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질문으로 교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이게 사실은 교직을 지속할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 50세 전후로 해서 일반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분들이 재미가 없대요. 일은 이미 다 손에 익었어. 그리고 뭐 월급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뭔가 재미를 느낀다는 거는 이제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배워서 그걸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이미 머리가 굳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발달 이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연령별로 인간이 이런 거를 극복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걸 이제 통계를 이제 쭉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5, 60대 접어들면서 그 인간 발달에 제일 기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미 엄청 많은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이 다른 직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20대부터 하고 계셨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의 이야기 들었을 때 전혀 새롭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후계자가 아니라 후계 일을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실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직종 중에 제일 보수적이고 소위 말해서 컨저버티브한 게 이 교육계잖아요, 사실은. 교육계가 좀 많이 안 변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선생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제일 급변하는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라 그렇죠. 가장 무딘 칼로 지금 가장 단단한 뭔가를 썰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후계자 양성이 아니라 후계 교육, 후계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의견을 내주시고 그걸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들을 점점 정리를 해가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 교육계도 좀 변하고 밑에 계신 후배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야,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요 교육 티타임 채널이 약간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이 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논의하는 이런 채널인데, 아예 그 채널에 딱 부합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하는 걸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뭐 마약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러는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엄청나게 많은 치료법들이 나왔어요. 뭐 약물 치료도 나오고 인지행동 치료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은 치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요즘 다시 이렇게 쭉 뜨고 있는 게 교육을 시키자 마약 중독자한테. 그래서 무슨 교육이요?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서는 영어 교육 시키고 한국에서는 국어 교육 시키고 수학도 배워주고 산수, 도덕 이런 거 다 가르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효과가 있대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인지, 심리, 정신과적으로 보면 수학, 뭐 언어 이런 교육들이 이 전두엽의 어떤 작동 기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논리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애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인지행동 치료에서 마약을 하면 왜 안 되고 마약을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저희가 계속 강화시켜 주셔서 했던 교육이 오히려 뭐 하지 마라 마약은 나쁘다 이거보다 아예 미적분식이고 영어 단어 외우고 시 외우게 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자꾸 이제 검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교육이 나중에는 이게 융합이 되게 되면 이런 치료까지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마약을 못하게 하려면 구구단을 외우게 해라. 그렇죠. 네.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들을 이제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도 또 주시네요. 네. 교수님도 정신과 상담 받으시나요? 그럼요.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저도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상담을 주고받죠. 메타 인지력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메타 인지력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억력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판단력도 늘리고 나의 감성도 늘리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 능력으로 어느 한 가지를 늘리지만 이 한 가지가 또 다른 것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예요라고 부모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깝지만 학교 공부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인지 향상법이 사실은 학과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뇌를 발전시키니까 뇌를 얼마나 발전시키죠.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것처럼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인지 능력법이죠, 사실은. 아까 보셨죠?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교육이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요 분 것만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상처가 되는 말, 행동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난 후에 본인의 입장과 공황장애, 우울 등의 이유로 자신을 이해해 달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네. 다른 사람한테 이해해줘라고 네. 해버리면은 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저거는 예수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니
그거랑 똑같잖아요. 저기 귀싸대기 신나게 때린 다음에 아파하지 마. 그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안 아파요? 아파해야죠, 그거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병으로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만 뭐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제일 좋은 대답은 나도 알고 보면 사실은 공황장애가 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게 나도 사실은 우울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저게 이제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학생들이 그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제가 네. 뭔가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네. 아프니까 다 이해해 주세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항상 골치가 아프셨어요. 왜요? 머리가 아프셨어요. 애들이 맨날 그래서 선생님 저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나도 골치가 아프단다. 나도 아파. 네. 야 너네도 아파, 나도 아파. 네.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마음 단련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아예 네. 뭐 실천 방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요라는 걸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 마음 단련의 핵심은 넌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예, 스키마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는 이야기들을 계속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 마음 단련을 하시려면 처음에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제가 선수들 정말 한 몇천 명의 선수들을 만났지만 그 선수들한테 하는 첫 번째 인터뷰의 질문은 누구누구 씨는 어떤 선수예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선수들 되게 되게 당황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 나름대로 저는 어떤 선수라고 얘기는 다 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상담에 대한 끈을 이제 잡으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선생님들도 마음 단련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이고 네. 이제 그거를 좀 발견했을 때는 좀 뭔가를 더 찾아봐야 되는. 나는 이제 어떤 정체성이 좀 성립이 됐다. 네. 그러면 좀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을 수 있는 이 문을 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선생님인가?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고 네. 이제 교수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외래에서 소아청소년 특히 청소년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입도 거칠고 성격도 되게 직선적이거든요. 특히 중고생을 보는 선생님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많이 온순하고 사실은 되게 유순한 어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변하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거는 무수히 많은 그 청소년의 그 어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다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 써주시고 같이 성장을 해가시는 선생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한덕현 교수님께 지금 안 보이지만 박수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뭐 하트도 날려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그 긴급적으로 또 잡은 또 티타임이 있어서 그때 좀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요 한덕현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지금 밖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선생님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히 선생님들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